4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운송인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계약으로 어, 어떤 그 목적지까지 그 운송 할 경우에 그 일관된 어떤 운송 개념의 일관 운송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구간의 어떤 그 운송 그 수단이 동일할 경우에 그것을 단순 일간 운송이라고 하고, 만약 하나 그 과정에서 둘 이상의 어떤 그 운송 수단에 의해서 운송될 경우에 그것을 그 복합 운송이라고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또 복합 운송 중에 2개국 두 나라 이상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그 운송되는 경우에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그 복합 운송이 가능했던 것은 컨테이너 용기의 어떤 출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복합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이다, 이렇게도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복합 운송의 그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환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복합 운송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 1930년대 그 해상 운송에 컨테이너가 활용되면서부터입니다. 컨테이너라는 용기가 굉장히 어떤 보면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온 어떤 대목인데, 이 컨테이너 용기가 등장함으로써 그 선박과 육상 간의 그 이동이 간단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간편하게 이렇게 선박에 실을 수 있고, 선박에 있는 화물을 컨테이너 용기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손쉽게 이렇게 그 육지 쪽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용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개별 운송 그 수단의 특성이 약화된 그 전체 운송 구간에서 운송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 운송 수단의 어떤 그 부분이 뭐 철도일 수도 있고, 선박일 수도 있고, 또 트럭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항공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항공기는 뭐 컨테이너 통상 이야기는 항만 컨테이너 뭐 20피트나 40피트 이런 화물을 싣지는 않지만은 항공용 또 그 박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공용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있거든요. 굉장히 양이 그렇게 경량화되어 있고, 또 크기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컨테이너라는 용기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복합 운송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 일반화되게끔 굉장히 보편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그 복합 운송 시스템 도입도 컨테이너 운송의 어떤 개시와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1970년 주식회사 한진에 의하여 그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최초의 그 컨테이너 터미널 부지가 확보되었고, 1972년에는 부산 진역과 용산역 간 컨테이너
철도 운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진 해운하고 주식회사 한진은 별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진그룹 내에 이전에 어떤 한진해운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주식회사 한진은 어떻게 보면 항만 터미널 운영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업체입니다. 업체고 한진해운은 이제 선박 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하는 선사하고요. 이래서 컨테이너 터미널 쪽의 운영은 주식회사 한진해운과는 별개의 어떤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이제 이런 운송이 되었고, 육지에서는 지상에서는 트럭 못지않게 철도가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컨테이너를 이렇게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어떤 컨테이너 운송이 굉장히 중요한 그것도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는 부산항에서 하역된 컨테이너가 트럭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각지로 이렇게 운송이 되고 또 상당 부분은 또 철로에 의해서 항만까지 이렇게 연결된 철로에 의해서 서울 수도권의 의왕에 가면 그런 철도 컨테이너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도 물류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운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975년 10월달 대한해운공사 현재의 이전의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 전용선 코리아 리더호를 도입해서 아메리카 항로에 최초 이렇게 취항을 시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결국은 육로를 통해서 선박이나 트럭이나 철도에서 이렇게 화물을 운송을 하고 또 대부분이 또 부산항이죠. 부산항에 이렇게 에서 모아진 컨테이너 화물은 또 컨테이너선 이런 선박을 통해서 또 한진해운이 이제 이렇게 출연하면서 이렇게 또 최초 아메리카 항로에 이렇게 선박을 투입을 해서 복합 운송의 어떤 체계를 갖다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서비스 가능한 국제 복합 운송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태평양 연안 경유 미국 중서부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가 있고 또 미니랜드 브리지에 의한 미국 동부 및 걸프 지역으로 향하는 경로가 있고 또 북태평양 경유 캐나다 동부 지역 간 이렇게 보내지는 경로 또 캐나다 동해안 경유에서 캐나다 동부 지역 간 경로 시베리안 랜드 브리지에 의한 유럽 항 경로 그 다음에 유럽 각 항 경유 유럽 각국 간 경로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 ALB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에 의한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항로에 의한 동부 오스트레일리아로 향하는 경로 또 북한 페리에 의한 한일 복합 운송 경로 지금 또 보면 펜스타 델림이라는 선박을 통한
또 한일 복합 운송 경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 페리는 일본의 시모노세키 항 쪽을 이렇게 운항을 하고 있고, 부산항에서 또 일본 가는 여객 또 어떻게 보면 카페리선이죠. 화물과 승객을 같이 실어 나르는 펜스타 드림호 같은 경우는 오사카 항에 이렇게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 페리 및 펜스타 드림호에 의한 한일 복합 운송 경로도 있습니다. 해륙 복합 운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륙 복합 일감 운송이 실현됨에 따라 이 해륙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운, 바다, 해 쪽과 육지, 유군, 해운과 유군의 그런 복합 일감 운송이 실현됨에 따라 해로, 육로, 해로로 이어지는 운송 구간 중 중간 구간인 육로 운송 구간을 보통 랜드 브릿지라 합니다. 랜드. 그래서 선박을 통해서 육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육지에서 육지 간 이동을 거쳐서 다시 해로 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이 과정에서 중간 육지 쪽의 구간 해로와 해로를 연결한다 해서 랜드 브릿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대륙 횡단을 위한 육로 운송 방식을 이용하여 매개 운송 구간화함으로써 육상과 해상을 잇는 해륙 복합 운송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태평양 구간을 또 거쳐서 또 미국 태평양에서 미국의 대륙을 거쳐서 또 대서양까지 이렇게 그러면 미국의 어떤 육지 구간은 랜드 브릿지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운항 시 이 파나마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지 않는 주요 랜드 브릿지로는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와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운송을 할 경우에는 아메리카 대륙 쪽에는 파나마 운하를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중동 쪽에 인도양을 거쳐서 지중해로 해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가려면 선박으로만 가지고 이렇게 쭉 이동을 운송을 할 경우에는 또 수에즈 운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운하를 거치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서 또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육지를 이렇게 활용해서 육지를 통과해서 다시 선박에 선적을 해서 또 이렇게 대서양으로 너머로 이렇게 보내는 거기서 이 랜드 브릿지라는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주요 랜드 브릿지는 아메리카 대륙을 이용하는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하고 시베리아 지역을 이렇게 경유해서 이쪽 지역을 활용하는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극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럽 쪽으로 보낼 경우에 어떤 구간의 운송 구간, 랜드 브릿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는 한국에서 유럽 간 한 구간인 한 27일에서 한 30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브릿지는 아시아와 유럽 간
화물 운송에 있어서 아시아 각 항구에서 선적한 화물을 그 미국 서해안에 그 양육을 해서 육상 운송 수단, 트럭이나 기차를 통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또 미국 동해안까지 운송한 다음에 다시 선박에 선적하여 유럽의 항구까지 운송하는 복합 운송 경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극동지역이죠. 극동지역이면 서울 쪽이든 경기도 쪽이든 아니면 또 부산 쪽, 울산, 뭐 이런 한국 내 화물이 부산항에 모여지고 또 인근 일본 쪽의 화물도 그 어떤 셔틀이라고 하는 그 셔틀 그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그 근거리 이렇게 그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인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이렇게 모아진 화물을 또 부산항에 갖다 놓고 또 중국에서 또 이렇게 그 각 항구에서 이렇게 부산항으로 이렇게 보내진 어떤 컨테이너 통상 그 환적 화물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컨테이너입니다. 이게 한국 내에 이렇게 수출하고 한국 내에 반입되는 화물이 아니고 중국의 화물이 미국으로 보내질 때 중국에서 선적해서 미국까지 가는 항로보다는 부산항을 거쳐서 가는 항로가 훨씬 경제적이고 비용도 적게 될 경우에 또 그런 다양한 어떤 어떤 효율성 또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항에 보내서 부산항에서 모아서 그럼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태평양을 건너가면 결국은 저 로스앤젤레스 쪽에 롱비치 그런 저 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보내지면 거기에 도착한 화물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그 양육이 되어서 거기서부터는 또 컨테이너 트럭을 통해서 또 미국 동부까지 이렇게 보내지고 미국 동부 뭐 뉴욕이나 이런 쪽에 보내진 거기서 그 항만 그 인근 또 항만에서 컨테이너 항만에서 또 그 선박에 이렇게 선적이 되어서 유럽까지 이렇게 보내는 이런 그 경로에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운송로입니다. 다음은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부산 유럽 간 주요 경로로서 30에서 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대륙 운송의 접점인 러시아 나우드카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그 컨테이너선으로 해상으로 이렇게 운송을 하고 그곳에서 시베리아 철도로 육로 운송하여 그 유럽과 중동의 그 운송 기관과 연결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그 극동아시아 유럽 중동 간의 그 국제 복합 일간 운송로입니다. 나우드카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또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가 부동항, 러시아는 동토의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얼지 않는 항구가 통상이 아닌 블라디보스토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항이라고. 근데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떻게 보면 군사 항만이고
그 밑에 보면 그 수산물 등 이런 이런 이제 무역 중심의 그 나우드카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아마 블라디보스토크 항이 아마 조금 더 이제 큰데, 블라디보스토크 항은 군사항의 어떤 그 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블라디는 러시아 말로 쥔다, 거머쥔다, 장악한다. 그다음에 보스톡은 동방.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말은 동방을 거머쥐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해서 러시아 황제가 이렇게 명명한 어떤 도시, 그것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이런 나우드카나 블라디보스톡까지 한국 우리 국내 어떤 특히 부산항에서 이렇게 그쪽 지역까지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수송을 하고, 또 일본 쪽에서도 블라디보스 쪽에 이렇게 화물이 이렇게 모아지면 거기서 컨테이너 선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모아진 화물을 시베리안 철도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하고 이렇게 보내지는 이런 운송이 이제 운송 경로가 시베리안 랜드 브릿지, 극동아시아와 유럽, 중동까지 연결되는 국제 복합 일간 운송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상 블라디에서 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작되는 지점, 그게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역 내에 보면 그런 표지석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마지막 블라디보스톡이 시베리안 철도의 어떤 종착점 아니면 또 시작점인데, 만일 이 블라디에서 우리 북한을 거쳐서 또 서울, 마지막 부산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면 부산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시발점이자 또 종착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4주차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